반장들 반가워요.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양반장 수고 많았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자, 8월 13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갔는데 합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장소는 평양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날짜만 딱 네. 정하진 않고 9월 안에 하겠다. 9월 안에. 네, 라고 그러면은 합의했습니다. 초기 좋은 우리 신반장 보기에는요. 초, 중순, 또 하순 어디 쪽이 유력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초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는 네. 설명이 있었고 일단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그렇죠. 구구절. 대단한 북한으로서는 그렇죠. 축제 날이잖아요. 그리고 네. 9월 18일이 뉴욕 유엔 총회가 어허.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중순에 중순이네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을 거예요. 고반장, 오늘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1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16일에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여야 원내대표 초청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날이 아마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 차원으로 이해가 되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예측했지만요. 남북이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고 그 시점은 9월 중순이 유력해 보입니다. 당초 구체적인 일정까지 오늘 발표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공동 보도문에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단장으로 참석했던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요. 기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날짜가 다 됐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죠. 또 오늘 회담도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남북이 3차 정상회담 장소 평양입니다만 장소는 물론 날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받다고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 신반장이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일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가 가장 유력한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요 며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 요율을 높이고 또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 또 가입 연령 연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내용이 이제 알려지니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다음에 자문 아닐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요. 관련 공방이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상태고요. 여야가 지금 서로 전 정권 책임이다 아니다 현 정권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 논란이 더 커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국민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일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뉴스는 아닌데요.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오늘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고 일단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제 남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 단체는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또 여성에게는 가혹한 성범죄 인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논란도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법원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안 교수는 반장들도 잘 알겠지만요. 문재인 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했잖아요. 검증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들의 성폭력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 학생 간의 교제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안 교수의 아들이 직접 소송을 냈고요. 오늘 법원이 민사적으로 그 허위 사실 주장에 따른 피해를 인정했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정치권 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현재 9월 중순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점쳐지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가 될 3차 정상회담 관련 속보 등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었죠. 이 판문점 선언에 담긴 올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명균, 이선권 두 수석 대표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화창한 4월에 국남 수뇌분들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근데 벌써 돌아보니까 8월 7일 날이 니춥니다. 가을이 시작됩니다. 벌써 가을이 왔구나. 우리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측에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또 남측의 또 정상께 대통령께서도 또 어떤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명해 주셔가지고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과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마귀옥 지구가 됐구나. 이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이 문제들 논의하면 앞으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또 그렇게 소망하는 이런 문제들의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막역지우 한배.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 회담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한 차례 전체 회의와 두 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곧장 종결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경로로 대부분의 일정을 조율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빈말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오는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생각되는 것은 북과 남 사이의 협력 교류에 동원된 성원들의 교류가 대단합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된 민족의 모습이구나. 이 요리, 이 열망, 이 소망을 그대로 끌고 나가면 민족의 화해와 번영 통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쌍방 당국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로 예정되어 있는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 때 쌍방 당국자들이 서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을 그만합시다. 네, 당초 금강산이나 개성 같은 제3의 장소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후보지였던 평양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이번엔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갈 차례죠. 꼭 11년 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국가원수 최초로 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방북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걸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 직접 마중을 나가겠다는 초청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응급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글쎄, 오늘 여기서 다 다음 기회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날짜는 9월 안으로만 정해뒀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 그리고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는 뉴욕 유엔 총회를 전후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먼저 일정 논의를 제안한 건
현재 북미 간 실무 협상 프로세스만으론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5월의 2차 정상회담도 이런 차원에서 깜짝 성사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왔고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미는 현재 비핵화 협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거리를 두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직결되는 종전선언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중재자인 문 대통령은 우선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만큼 핵시설 리스트,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의 요구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툭 터놓고 논의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회담 성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북미가 추가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협상의 키맨인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 가을 한반도 시계 지난 봄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남북 9월 안에 평양서 세 번째 정상회담 합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실무급 회담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면은 저희 회의 전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보통 이제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회의 도중에 뭐 속보를 중간중간 전하겠지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아주 속전속결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다만 아까 그 신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날짜는 못 박지 않고 다만 장소만 평양으로 확정을 지었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남북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예요. 전반장. 네, 일단 올해 벌써 네 번째 고위급 회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나 3차 정상회담 논의였고요. 이번에는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오전 10시에 만남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반쯤 바로 공동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9월 안 그리고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날짜만 놓고 보면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북한으로서는 정권 수립 70주년 구구절이라는 이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평양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세부 조율이 더 필요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당초 예정보다는 좀 당겨진 8월 말에서 9월 초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까 신반장이 이제 9월 중순 정도로 일단 예측을 했지만요. 아무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구절과 9월 18일 유엔 총회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까? 아니면 신반장의 예측인가요? 일단 북측에서는요 8월 말보다는 방금 얘기한 그 날짜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측은 일단 이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먼저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직접 이 부분은 회담 종결 회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통일부 오늘 장차관 손님들도 다 나오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나오신 것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언급하지 않아도 필요한 대책을 세우자고 생각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생될 수 있고 또 일종의 어느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근 수석대표 선생도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북과 남과 북에서 모든 일정대로 진척되도록끔 제할 바를 다하자는 걸 특별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성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쌍방이 각자 할 바를 다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성건 위원장께서 우리 측에 제기한 것, 또 우리 측이 북측에 같이 함께 해나가고자 제기한 것들 서로가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면 서로가 우려하는 바들을 다 떨치면서 아주 좋은 전망을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실제로 성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동안 유익한 토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북측 대표단 이성건 위원장과 대표단 분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명균 장관 전에 북한 이제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목을 보면은 제 할 바를 다 하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반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기한 자꾸 이제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남북 간에 그동안 논의했던 뭐 철도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경제 협력 이슈를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 실무 회담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오늘 회담의 참석자만 놓고 봐도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그리고 청와대에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이렇게 4명이 나선 반면에 북측에서는 이선권 조평통위원장, 박용일 부위원장, 더불어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 경제 일꾼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경제협력 재개와 종전선언의 조기 발표를 좀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인데 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종전선언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이 철도와 도로 연결 등에 대해서 돈이 안 드는 일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제재의 틀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남측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북한 매체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큰 문제를 뒤집을 정도로 또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남측이 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고 반장, 오늘 북한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도요.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을 또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건 위원장이 회담 문화를 바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공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이 제가 수줍음이 많고 말주변이 많이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이 재차 성격과 말주변 문제가 아니다.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오보가 나올 수 없다며 조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와 일부 남측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막상 회담이 끝나고선 우리 측 기자들에게 친근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회담에서 영향을 미치신 건가요? 오늘 말하고 내가 하고 잘하고 하니까 질문 먼저 대답하면 됩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회담 외에 다른 의제는 논의가 안 됐나요? 경제협력이라든지. 다 논의됐습니다. 조명균 장관 선생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도 다 모색이 됐습니다. 원인도 찾고. 신 반장, 오늘 합의 결과에 대해서요. 청와대나 통일부 쪽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양 반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일단은 네. 조명균 장관이 네.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선 정상회담 일정 논의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 체육, 철도, 또 도로, 산림 분야에서 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이 준비 중인데 이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개소식을 열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 정상회담의 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9월로 범위를 넓게 잡은 건 역시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북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하는 방안이 9월 내로 협의가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건 상황을 보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현실적으로 그 당초 거론이 됐던 8월 말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앞서 들으신 이성건 위원장이 언급한 이 난항의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 보도문에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미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착수한 셈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오늘 그 정상회담 의제도 함께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또 그 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관건이 유엔 총회인데 그 유엔 총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한 상황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입장을 냈는데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초대한 호스트가 이제 북측이기 때문에 북측 사정을 감안해서 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9월 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월 초란 9월 10일까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곁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구절을 지나서 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조만간 다시 착수를 하고 실무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 결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은 상당히 진척이 된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북미 후속 협상이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 협상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이제 후속 협상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도 북미 양측이 추가 협상을 위해 조만간 움직일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그 싱가포르 회담은 그 과정의 첫 단계였을 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큰 탄력이 붙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선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력한 대북 제재 역시 그대로 유지할 거란 뜻도 밝혔는데요. 대화가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외교안보 이슈는 아닌데요. 제가 시작할 때 잠깐은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죠, 양반장.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면서 직접 진화에 나선 건데요.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이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어서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개선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역시 자문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입국장 면세점,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국민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출국할 때 그 물건을 사가지고 계속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이제 차원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시장 지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진척이 되면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석승이라고 이름을 안 밝혔군요. 고반장이라면 다 아니까요. 여야가 오늘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폐지로 방향을 튼 거죠.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특활비 유지를 택한 거대 정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결국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등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석승 반장입니다. 자, 지난주 저희 다정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던 국회 특활비 논란, 드디어 오늘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특활비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영수증 처리 잘해서 특활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던 민주당과 한국당, 결국 따가운 비판 여론에 손들었습니다. 특활비 문제도 저희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 개혁의 지금 시금석이 되어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자, 지난주 특활비 양성화 대책에 합의했던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합의 이후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페이스북에 각각 글을 올려 심경의 변화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미 7월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고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 국회 운영에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활비는 완전 폐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부터 선도적인 입장으로 정리되므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특활비 소식 전해드리면서 표창원 의원과 핫라인 연결을 했었는데 특활비 폐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제 질문에 표 의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특활비 폐지 이제 물 건너간 걸까요? 아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국민의 관심, 언론의 보도, 또 저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이든 원안이든 통과를 해서 특활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핫라인 연결에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표창원 의원 특활비 없어도 의정활동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특활비 폐지를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예비비라든지 혹은 앞으로 향후는 그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맞죠. 특활비 없으면 의정활동 못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특활비 폐지 외에도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막기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게 된 국회 개혁의 첫발 아무쪼록 끝까지 잘 순항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교섭단체 회동, 이미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었던 정의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동에 참석할 수 없었던 거죠. 고 노회찬 의원의 부재로 평화정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지 이제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두 당 교섭단체 지위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나란히 선거제도 개혁을 교섭단체를 꾸리려는 첫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찾아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들도 있고 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20대 국회에 저는 거의 사명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을 빼내오긴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현재 무소속 의원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국회의장직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무소속 상태인 문희상 의장과 한국당 소속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소속이 된 서청원, 이정현, 정태욱 의원 등은 사실상 함께하기 어렵고 남은 건 국민의당 출신인 송금주, 이용호 의원뿐입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교섭단체 참여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중요한 건 두 의원 모두 합류에 미온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두 의원이 끝까지 합류를 거부한다면 교섭단체 재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두 당이 내세운 기한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입니다.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교섭단체 재구성이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비판 목소리의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 네, 며칠 못 본 사이에요. 고반장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뭐 고석승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분 고석승입니다 이렇게 받을 줄도 알고요. 며칠 사이에 양 반장이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별로 관심 갖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고 목이 좀 쉬었네요. 그죠? 네, 노래방 좀 그만 다녀요. 네, 좋습니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목표라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평화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국고 보조금에서 차이가 많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고요. 그 밖에 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뭐 차이가 많죠. 그 밖에도. 뭐 당장 폐지하기로 했지만 그 특수활동비에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섭단체는 국회의장과 협의를 통해서 각종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의사 일정, 인사청문회 실시, 특위 구성 일정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사실상 국회 운영에 관련한 모든 걸 이 교섭단체들과 국회의장이 함께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섭단체는 이 협의에 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주례회동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고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교섭단체는 간사를 둬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 비교섭단체는 이 과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9대 국회 이후로 쭉 의원 2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딱히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평화와 정의 이전에도 다른 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었던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든 바 있고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16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이 의원 4명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사상 초유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논란이 컸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때 뭐 DJP 연합 관련해서 뭐 깨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고반장이랑 얘기를 했지만요.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인데 교섭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5개 당을 다 초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여야 원내대표 초청 사실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이 여야 5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한 건 지난해 5월 19일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에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한 바가 있고요. 4월에는 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섭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5당을 다 초청했던 관례대로 이번에도 5당 원내대표를 모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국회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 문제도 아마 얘기가 될 거고 또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도 그동안 조금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논의에서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뭐 자연스럽게 언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전후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데 이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다시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바른미래당 예비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국민의당 출신들이 대거 탈락하고 옛 바른정당 출신들이 본선에 많이 오른 그런 결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요. 모두 6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6명 중에 바른정당 출신이 4명이 됩니다. 국민의당 출신 예비 경선 통과자는 김영환 전 의원 그리고 손학규 고문 2사람입니다. 자, 바른미래당 당원 분포를 보면요. 국민의당 출신 당원이 75%,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른정당 출신 후보들이 이렇게 선전을 한 것이냐? 일단 정치를 분석가들은 국민의당 출신 후보들이 이번에 6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예비 경선에. 이렇게 난립을 하면서 나눠 가지다 보니 오히려 바른정당 출신 후보들이 어부지리를 했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본선 진출 후보 가운데요. 유일한 여성인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여성목 최고위원을 차지하면서 지도부 입성을 이미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하고 이름이 같은 덕분에 이 권은희 전 의원 후보가 또 역시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어부지리를 얻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본선은 다음 달 2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예비 경선 탈락자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본선은 1인 2표제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역시 변수로 꼽히는데 그리고 예상과 반대로 바른정당 출신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표심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가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손학규, 하태경, 이준석 후보 등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고반장이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오늘 관련 토론회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 자체는 1948년 건국, 그러니까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심재철 의원 측이 주최를 했는데 건국절 찬성 측뿐만 아니라 반대 측도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심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에게 쏠렸습니다. 한국당 소속 많은 의원들이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 비대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 해석을 획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 대다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열이 되고 갈등을 빚고 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전에 신문 칼럼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국가 권력이 강제할 수 없다. 논리로 다퉈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 걸로 일단 기억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발언하고 맞춰보면은 아마 그 칼럼하고 그 같은 입장인 걸로 일단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확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주자 지지를 놓고 세력 간 이합 집산도 한창인 모습인데요. 특히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당초 중립을 지킬 거란 예상을 깨고 사실상 김진표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인방, 이름 끝자리가 철철철해서 세간에선 삼철이다 이렇게 불렸던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이 세 사람이 최근 회동을 갖고 이 전대 기간 중에 엄정 중립을 지키자 약속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또 들렸죠. 이 셋 중에 전해철 의원이 나는 두 사람은 현역이 아니지만 나는 현역이다. 정치 현장에 있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철 의원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전해철 의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보시죠. 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해서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후보입니다. 이제는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자, 전해철 의원 지지 선언 이렇게 등에 업은 김진표 후보. 이 친문 세력 상당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번 주 안에 이해찬 후보와 이 골든 크로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찬 후보는요, 어떨까요? 대세론 굳히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도 아직까지는 그런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 상대 후보들의 집중 견제에 신경이 쓰입니다. 대학이 어렵다, 갈등 유발자다 등등 이 맞받아치면서 확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알부남 전략,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강호동과 이경규가 하는 한끼 주십시오는 프로 아시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귀띔을 해줬습니다. 한 표 주이소. 한 표 주이소. 웃겨야 되는데 별로 웃기진 않네요. 자, 송영길 의원이 가진 최대 무기, 이 상대적인 젊음이죠. 10년 전 국무총리하고 부총리했던 사람들, 이 다시 당대표 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나에게도 기회 좀 달라 이겁니다. 자, 특히 다른 당을 보더라도 민주당 더 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동영순학교 김병준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얼굴을 집어넣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배우 김부선 씨 이름이 또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프로필 사진을 바꾼 일 때문이었죠. 아니 뭐 김부선 프로필 사진 바꾼 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요 오잉 하실 겁니다. 자, 이 큰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바로 2007년 12월 인천의 그 한 바닷가에서 찍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일각에서 주장했던 바로 그 사진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이 작은 사진 보시면요, 흡사 이재명 지사 닮은 듯한 한 남성이 카메라를 얼굴에 대고 촬영을 하는 사진이 또 있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꾼 이유,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다, 뭐 이런 걸 말하기 위함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매체가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경남 도민일보의 모 기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 기자, 이 사진의 주인공도 해명을 내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핸드폰을 봤더니 메시지가 가득 왔길래 김부선 씨 SNS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구나, 이 내 사진이 맞구나 했다는 거죠. 그냥 황당하고 어리둥절하다. 김부선 씨 의도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빨리 사진을 내리고 이 사진 주인공에게 사과를 하는 게 김부선 씨 어떨까 싶은데 아직 김부선 씨 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설 맨 처음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재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 대응은 다 했습니다. 자, 이거 이후에 진행 상황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절필 선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제가 뭐 일부러 챙겨보려고 본 건 아닌데 잊을만 하면 계속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미국에 있죠? 오늘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정치를 퍼포먼스로 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로 했다. 진실은 가식을 이기지 못했다. 자, 계속요. 그러나 가식은 본질이 곧 드러나게 된다. 영원히 숨겨지는 가식은 없다. 굳이 고민 안 해도 누굴 비판하는지,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지 딱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뭐 60%가 무너졌다라고 하니 미국에서 지금 복귀 시점을 태길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이때쯤엔 뭐 하나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는 9월 중순쯤에 선친 제사 때문에 잠깐 귀국할 거라고 하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양반장이요, 김부선 씨 SNS 프로필 사진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양반장 밟지않은 동안에 확인을 해봤더니 사진을 내렸습니다, 양반장.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막 내렸어요. 막 내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고요. 창피하네요. 그 대신 뭐 해변 아니 양 반장이 발제하는 동안에 내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새로 올린 사진이 해변상회라고 해변상회, 있잖아요. 무슨 그게 상점 같은 그 거 김부선 같은데? 씨가 주장하는 인천 네. 영종도에서 그 네. 낙지를 먹었다라고 맞아요. 네. 할 때 그 영종도 마을에 있는 아, 그래요? 그 가게 이름이 신반장은 해변상회라고.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걸 네. 근데 왜 빠르게. 보고 네. 있어야 되냐 싶은데 네. 좀 어쩔 수 네. 없이 이런 논란이 빚어지다 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12일 남았습니다. 정말 8월, 9월에 국내 정치도 그렇고 아까 이제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말에 있고 바른미래당 또 9월 2일에 있잖아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 남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가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이해찬 후보 측에서요, 최 반장, 다른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성명을 냈죠. 네, 이해찬 후보 측 황창하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인데요. 이해찬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에 깊은 유감을 밝힌 겁니다. 가령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죽은 세포, 명퇴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30년간 민주당을 지킨 이해찬 후보를 깎아내렸다라고 했고요. 또 김진표 후보가 싸움꾼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치열하게 국민과 당을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한 걸 두고 싸움꾼으로만 매도하고 있다라고 발끈한 겁니다. 네, 전에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했지만요. 당 내에서도 지금 이해찬 대세론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대세론에 따른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이해찬 후보의 발언, 뭐 좀 다른 얘기지만요. 그저께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이 하나 있었죠. 네, 그 부산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의 발언이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전 3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죠? 농담입니다. 네, 이해찬 후보가 너무 굳어있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농담을 한 건데, 이 문제는 숱한 낙선의 아픔이 있는 이 부산에서 할 발언이 아니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다음 날 대구의 합동연설회에 가서 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당장 김진표 후보가 SNS에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부산의 많은 동지들 앞에서 농담으로라도 할 얘기는 아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뭐 아까 그 한표 주의소도 그렇고요. 이해찬 후보가 좀 농담을 좀 과도하게 진지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에 이제 최 반장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근데 연기학원 다녀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했고 지금은 아주 뭐 자연스러워졌는데, 그것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뭐 고 반장 좀 명심하고요. 자, 근데 이해찬 후보가요, 선거에서 근데 고 반장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그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죠? 뭐 네. 일단 18대 총선인가요? 18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안 된 적은 있지만 13대 이후로 뭐 내리 이렇게 본인이 출마를 해서 떨어진 총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는 좀 약했다라는 평가도 있죠.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 당시 청와대 측면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천정배 의원과의 대결에서 졌고요. 2007년 대선 경선에서는 한명숙, 유시민 후보와 이른바 친노 후보 단일화까지 했음에도 정동영, 손학규 후보에 이어서 3위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아,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김진표 후보, 뭐 이해찬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세론이 끝났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1강, 1중, 1약 체제로 굳어질 거라면서 이해찬 대세론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말을 한 건데, 전해철 의원의 지지 선언에 상당히 좀 고무된 표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김두관, 최재성 의원도 자신을 지지할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또 송영길 후보도 기자간담회에서 나와 이해찬 후보가 2강이라면서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지나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해볼 텐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양 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못 믿겠다, 뭐 조작이다라는 거죠. 일종의 국과수 감정을 맡기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 이팔성 비망록을 보면 뭐 인사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청탁한 뭐 정황이 정말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검찰이 히든카드로 지난주에 전격 법정에서 공개를 했던 건데, 서초동에선 MB가 정말 뒤집기 힘들겠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수 검증을 끄집어낸 건 MB 측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일종의 승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삼는 건 이 비망록의 작성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쓴 건지 아니면 몰아서 썼는지 좀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망록을 매일 썼다면 모를까, 몰아서 썼다면은 당연히 팩트 일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일단은 비망록이 사초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비망록에 2월 23일 12시 20분 통일동 사무실에서 MB 만남, 약 2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웨이팅, 김희중 항상 고마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공개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진술을 보면 그날 이 전 대통령과 이팔성 전 회장 면담 일정을 잡아주고 기다리면서 나와 대화를 나눈 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김희중 전 실장에게 이 비망록을 보여줬더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이팔성 전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에게도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비망록 내용인데요. 2007년 1월 24일 사모님 5천만 원, 7월 29일 1억 원 사모님, 8월 18일 2억 원 가회동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검찰이 사모님 가회동이 누구냐고 묻자 김윤옥 여사라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5천만 원은 뵙고 직접 준 것 같고 나머지 2번은 가회동 집에 돈 든 가방을 내려놓은 채 오거나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제 BMW 520D 모델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민주당이 BMW 화재 관련해서요. 국토부 또 BMW 코리아 측하고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온 결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9월 정기국회 때 이 피해 구제책 그리고 방지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리콜 제도 개선, 이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이 자동차 제작 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BMW 화재 관련해서요. 경찰 수사도 오늘부터 본격화됐고요. 피해자 조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량 결함을 자동차 회사 측이 알고도 은폐했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반전 접어든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2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도청으로 출근하면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검의 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김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등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검과 검찰 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특검팀 소식입니다.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를 2차례 소환하고 또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지를 진행했죠. 25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만큼 이번 주 초쯤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경수 지사와 독대하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브리핑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옥중 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시연을 했다라고 밝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회를 마친 뒤 김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고 했지만 이번엔 거듭된 추궁에도 100만 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 청탁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성한 문서에선 2017년 6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둑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만나서 요구했다라고 써놨었는데요. 대질 조사에서는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서 결국에는 잘못 기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결국 청탁한 건 6월 7일 이후고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이었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드루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고함은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왔다는 의구심을
섰습니다. 자, 한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통화 내역 등을 내밀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진 않았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요. 또 이에 대해서는 김경수의 거짓말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혀 모래새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비로소 마지못해 사실을 시인하는 뱀이 부정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드루킹을 붙잡기 위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을 하고 지방선거까지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회유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물론 김경수 지사는 부인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센다이 총영사직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재판거래 의혹 수사입니다. 검찰이 정다주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현직 판사의 공개 소환은 지난주 김민수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2013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정 판사는 임종원 전 차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는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성실히 수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지시로 혹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사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 판사는 정교조 측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문건,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선고 직전 EH가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라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등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검찰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검찰은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구모 판사가 국회의원들의 재판 쟁점과 선고 예상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해당 판사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중엔 당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한 문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홍 의원은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건엔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거나 또 돈을 준 기업인이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진술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엔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라고 대응한다라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의 홍 의원은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행정처는 문건에서 홍 의원에게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대표 발의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법원이 재판 브로커로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판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입니다. 네,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글쎄 뭐 아직까지 속보가 특별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마 이르면 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김경수 지사는 오늘 도정에 휴가를 마치고 이제 경남도청에 출근을 했잖아요. 어때요? 특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지난주에 조사가 새벽에 마치면서 휴가를 하루 연장했던 김 지사가 오늘부터 도정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본인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진실에 근거해 특검이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드루킹 측에 인사 추천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에서 대변인격을 맡고 있으니 도에 들어오면 도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오늘 그 김 지사의 목 부위를 보니까요. 그 밴드라고 하죠. 밴드 같은 걸 붙이고 있던데 지난주에 이제 최 반장이 발췌를 했었잖아요. 그 폭행범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뭐 그거에 앞서서요. 그 김경수 지사 예. 그 목덜미 상처 사진을 기동민 민주당 아, 기동민 그래요? 의원이 SNS에 공개를 했는데 보면은 이 손톱으로 그 살점이 파인 그 상처가 아주 뭐 깊더라고요. 그래서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건을 우파에 의한 뭐 백색 테러다 뭐 이렇게 단호한 처벌을 촉구를 했는데 파였네요. 진짜. 예, 저렇게 푹 파였습니다. 왜 경수한테만 이렇게 모지냐? 김경수 지사는 마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 일하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자, 사건 당일 뭐 경찰이 김경수 지사를 폭행하니 천모 씨 체포를 했지만 본인이 때려놓고 본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금 그래서 퇴원을 하는 대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네,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석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에 전화를 해 이 폭행범을 왜 풀어줬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범처럼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김 지사 지지자들도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경호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지사의 처벌 의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지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 치료 다 받았고요. 그리고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물려줘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 폭행 사건 자체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제 12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주말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뭐 임박한 그런 분위기죠. 네, 일단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했고요.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소개해준 당사자인 만큼 먼저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주말 조사에서 그 경위 그리고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비서관 귀가 장면 보시죠. 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왜 소개하신 겁니까?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된 내용이 특검에서 잘 검토를 해서 결론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브루킹 사건의 진실이 좀 잘 밝혀지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소개하신 경위 관련해서 한 말씀만 이 자리에서. 자, 죄송합니다. 200만 원 아까 나와서 말씀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다 엄청 기다렸는데요. 한 말씀에 200만 원 받으시고. 네,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이미 2번의 소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 내부에서는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아마 시작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최종 결론은 이제 조금 전에 송인배 비서관도 조사를 했고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아마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은 뭐 추가로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최 반장이 얘기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재판거래 의혹 문건 현직 판사 또 소환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꼽은 대표적인 위법 부당행위는 5.18 기념식 파행과 정치 편향적 나라 사랑 교육들이 있는데요. 먼저 5.18 기념식 파행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의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에 계속 재창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돌연 행사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논란 끝에 다시 행사에서 노래가 불리긴 했지만 재창이 아니라 합창으로만 불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재임 시절에 딱 한 번만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노래를 따라 불렀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재창을 지시했고 5.18 기념식 때 악보도 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전까지 해마다 5월이 되면 논란이 됐지만 보훈처는 끝내 재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단체들이 정부 기념행사를 5.18 기념행사를 참석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논란의 한가운데 있던 박순춘 전 보훈처장은 국회에서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질타를 받고 심지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여러 차례 냈지만 박근혜 정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노래가 국가기념식에서 부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재창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특정 단체나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에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박순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태도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받았죠.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은 간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해임을 건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예.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또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안 준다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박 전 처장은 결국엔 올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과 함께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보수단체를 만들어 안보 교육을 시키는 등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혐의요. 국정원 여론 공모? 예.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 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해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권 따라 국가기념식 행사마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제2의 유관순 6인 98년 만에 독립운동 인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됐던 여학생 6명이 98년 만에 행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훈처가 모레 광복절을 맞아서 애국지사 177명을 포상하는데 그 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당시 배화 여학교를 다니던 이들은 3.1운동 1주년을 맞아 교정에서 독립운동을 재현하다 옥고를 치렀는데요. 최연소자는 16살에 불과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섰던 이들의 숭고한 뜻에 일단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쉬니까 좋더라고요. 반장들도 휴가 다 가요. 네.